진짜 걱정하세요. 근데 나는 오늘 사실 아침에 지역 행사를 좀 있어서 어른들 좀 데리고 왔는데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좀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네. 대통령에 대한 하야 탄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상황이 벌어진 게 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아, 직접 막 얘기를 하세요? 저 지역 붙잡고 주민들께서? 예, 어르신들이요? 어르신들이 아니, 보수적인 어르신들. 예,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탄핵 발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셔요. 참 걱정이죠, 사실 그런 부분. 그만큼 민심이 아예 이제 넘어갔다. 예, 많이 넘어갔어요.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저는 요새 이제 친구들 요새 이제 문자 폭탄하고 네. 뭐 하냐, 탄핵 하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뭐 직장 주변에서 식당 같은 데서 만나서 옆 테이블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이 얘기고 서로 돌려보고 뭐 예. JTBC가 됐든 뭐 TV조선이 됐든 관련한 동영상 네. 계속 돌려보면서 그 얘기들 같이 나누고 이 상황이 예.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선 걱정인 것은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이게 위임된 권력이 네. 정통성을 잃어버린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다시 본인들 작은 이 남은 임기 동안에 관리라도 할 수 있는 또 다른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청와대 비서진들 전면 교체, 내각 총사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는 다시 한번 본인이 새롭게 이제 남은 임기 관리라도 이 위기들이 많으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봐온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로 보면 그런 이 정치적인 이 국민과의 대화하는 과정 이것도 이제 소통의 과정인데 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뭐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는 그때 운영이 국정감사 할 때 그 최순실 씨가 뭐 이른바 연설문을 뭐 그 개입했다 써준다 뭐 이런 관련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주목을 하셨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 창피한 일이지. 사실은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을 손을 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걱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대통령들 보면 중요한 연설문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언을 받는데 그건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기록이 이런 거죠. 정확한 과정, 뭐 회의가 됐던 독해할 수 있는 모임이 됐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통령하고 연설을 담당하는 친구하고 관련 수석이나 장관들하고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거의 사실은 확정된 연설문에 대해서 다시 이제 누군가 손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일반적인 정치인 연설문과 달리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것이 국정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국정이거든요. 국정이 중요한 수단이고 툴이고 거기에 본인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지와 그다음에 로드맵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손어봤다는 것은 사실은 국정 운영을 사적인 위임받지 않은 자가 함부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밖에 안 돼. 그것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졌다는 것이 이 정부가 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국민들로 하여금 참담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인 분들이든 누구든 다 그렇게 이번 사안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요. 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른바 녹화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보시면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상황에 대한 이 상황이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게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한 이게 뭐라고 하죠? 심각성에 대한 아직도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뭐 고자진 체계가 갖춰지기 그때까지 도움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 아닌 걸로 또 드러났잖아요.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상황 자체를 모면 안 되는 건데 모면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일단 필요하다. 이게 보면 남은 임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애착을 갖고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 과제, 그러니까 국정 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통성을 일단은 상실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정통성이 흔들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본인이 어떤 의지, 어떤 선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되거나 신뢰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 엄중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수습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검찰 수사에 본인이 가장 협조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단 국민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됐건 뭐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가 됐던 네. 어떠한 조사에도 자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일단 우선 밝히신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상황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의지와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나머지 진행 상황들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네.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뭐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일단 탈당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건 당연한 수순 같고 네. 예, 이제 정치적으로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 가셔야 될 것 같고 내각 구성은 이제 새로 해야죠. 내각 구성은 뭐 청와대도 개편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누가 어떤 주체를 갖고 할 것이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수첩 갖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하고 그다음에 사회 언론들하고 국민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야 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 거국 내각으로 부르든 중립 내각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 내각이 내년 임기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과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도 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천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이 저는 순리 같아요. 근데 그 순리를 받아들이시면 좀 나은데 그렇구나. 순리를 안 받아들이시면 지금까지 볼 때는 네. 힘들 것 같은데요. 순리 안 받아들이시면 국민적으로 탄핵 요구가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산발적이고 감정적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까지 안 되고 빨리 이제 이러한 수습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좀 벌여놨으면 네. 좋겠는데 그럼 뭐 야당 입장에서도 고견을 드리는 건데 예. 그게 될지는 좀 봐야 참 될것 같습니다. 미지수고. 네, 지금까지 보이신 대통령의 모습은 네. 그게 안 되는 거였거든. 지금까지 봐왔던 여당의 모습도 그게 안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걱정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들어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제가 네, 그냥 네, 느낌이니까. 민심을 네. 듣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야당이 또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예. 민생도 챙기지만 진실도 밝히고 네, 다 해야죠. 예 이걸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어느 분은 그 얘기하시더라고. 야당 입장에서도 위기일 수 있다. 여기서 야당의 중심을 잘 잡고 그래도 국민 생활, 민생뿐만 네. 아니고 이 상황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대안들을 갖고 이제 설득해야지. 여당도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지금까지 안 통했던 대통령도 설득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